지금 사실 뭐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뭐 자영업이나 이런 걸 보면 경기가 좋은 네.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연준이 전 세계 경기가 무너지는 걸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목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연준이 가장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지표로 볼 때도 되게 중요한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첫 번째는 경제 지표도 보지만 금융시장도 일정 수준을 볼 것 같아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이 성장이라는 애를 이렇게 인지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연준한테 소리 지는 겁니다. 날 잡으러 오면 얘도 같이 죽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무언가 정책을 쓰면은 같이 쏴버리면 같이 죽잖아요. 같이 죽이기 싫고 딱 발라내서 죽이고 싶은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딱 붙여놓고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 쓰면은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성장이 닫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몰아놓고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정도 쏴도 쟤는 버틸 거야라고 이 인지는 버틸 거야, 성장은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빵 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탕 쏘보는 거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하는데 이제 성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한번 또 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험브레드 인물인데 신속하게 계속 잘 버티는 것 같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금융시장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식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 한 번 올립니다. 주식시장이 휘청하고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잠깐 스톱해서 기다리겠죠. 어떨까? 근데 시장이 휘청하다가 한 번 정도는 뭐 하면서 버텨주는 거죠. 두 번 휘청하다가 두 번 정도는 뭐 세 번, 네 번 부담스러운데 다섯 번 그 임기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준도 계속 하나하나 떠보는 거죠. 시장이 버티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씩 다가와요. 근데 시장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연준이 안 다가오겠네 하면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한 2주 전쯤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주식시장이 하루에 막 5%씩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빠지다가 장중에 5%를 다 되돌려요. 맞아. 왜냐하면 이 정도면 다 왔대. 이 생각이 도니까 그럼 이제 연준도 그만하겠네. 이 정도 떨어져. 그러면서 다시 올려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야 왜 갑자기 혼자 울다가 왜 갑자기 웃지? 우는 이유는 연준이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운 거죠. 그래서 계속 울면은 연준이 무언가 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웃은 거예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끝까지 보면 웃은 거잖아요. 문제 없네? 5번. 그러니까 4번에서 5번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죠.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실물 경기의 움직임을 보면서 버틴다면 한 걸음 더 갑니다. 한 스텝 계속 다가가요. 버틸 수 있다면 이때 물가를 최대한 잡아놓는 거죠. 근데 성장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무너뜨릴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죠. 근데 총 하나 쌓아놓는 거잖아요. 낮출 수 있는 금리도 확보해 놓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한 고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머징 국가들입니다. 신흥국들의 통화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 해보는 게 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게 회사채입니다.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회사채나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국채를 사주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자금이 국채 쪽으로 차다 보니까 저는 국채를 사고 싶은데 연준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회사채까지 산 거죠. 회사채 샀다 망하면 어떡할 건데? 에휴, 망하지 않게 연준이 다 막아준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회사채도 비싼 가격에 사들였죠. 근데 이제 그 완충장치가 없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회사채가 느끼게 될 긴장감들은 분명히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힐드 회사채 이런 쪽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하이힐드 회사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지 정도를 한번 좀 이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면 어떤가 그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사실 근데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이나 터키, 브라질 이런 것까지 안 보신 분들은 사실 뭐 나스닥만 봤을 때 이 정도는 이미 저 많이 산 거 아니야 막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코스피 투자하신 분들도 네. 근데 놀랍게도 아직 연준은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거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회사채 시장이나 터키, 브라질 시장에 영향이 갈 정도로 연준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더 많은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그 윌리엄스라고 뉴욕 연은 총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 인상이 금융 시스템을 뒤집어 엎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주가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성장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거죠.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면 이거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진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정도로 주식시장이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모니터링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3, 4%, 5, 6%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흥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안 좋으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것도
요즘은 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신흥국이 무너질까봐 파키스탄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신흥국들 몇 개 있는데 이런 신흥국들이 더 흔들릴까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한다. 이건 조금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연준 부의장인 크라리다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연준에서도 지금 당장은 물가를 잡는 데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즌이 딱 좋은 게 성장이 아직 탄탄할 때 최대한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나마 멀쩡할 때 수술을 해야 그나마 좀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몸 상태 나쁘지 않으니까 이때 한번 째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충격을 주실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빠르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행보를 지금 취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움직임에 당연히 우리 하는 움직임은 종속은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한은은 먼저 3번을 올렸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한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한은은 처음에는 한은 자체의 독립적인 영향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반대로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한 번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그만큼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에 신경을 쓰느냐? 우리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부채의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자산 가격을 첫 번째는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삐 풀린 듯 끌어올려지던 가계 부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꺾어버려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놓고서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먼저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예방주사를 놨죠. 그래서 미국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룸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해서 막 우리가 그만큼씩 무조건 따라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솔직한 비율을 좀 여쭙고 싶은데 뭐 미국 금리 7번 뭐 오를 거다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미국이 금리를 7번이나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 역시 금리를 최대치로 올린다면은 얼마나 올릴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 같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험브랜 임블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험브랜 임블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 전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연말 정도 되면 물가가 일정 레벨은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낮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긴축을 과연 멈출 것이냐?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성장이 너무 세게 둔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물가가 둔화되면서 다른 것들이 너무 세게 둔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액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물가 잡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2000년도 5월 달에요. 연준이 이제 4.75에서 6.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어요. 그렇게 인상을 해도 미국 경제가 꺾이질 않은 거죠. 굉장히 뜨거웠고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도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은 막 진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2000년도 5월 달에 연준이 0.5% 기준금리를 한 번에 인상을 하게 돼요. 94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굉장히 힘겨워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혔거든요. 그랬더니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말에도 또 금리 올린다. 6.5에서 더 올라간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7.5% 예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가 천정이었습니다. 6.5에서는 더 못 올렸어요. 하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4분기에는. 그러면서 오히려 제 기억에는 2000년도 12월이나 2001년도 1월 달에 기준금리 둘 중에 하나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그렇게 이제 사이클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서 무언가 방향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게 되니까 전망이라는 걸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올해 초부터 미국 금리 전망 보시는 분들은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작년 말에 2번 올리면 많이 올린다였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3번? 그러다가 FOMC 직전에 4번? 끝나자마자 5번? 지금은 6번 얘기가 나오고 있고 7번도 가능하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6번 금리 인상할 확률이 지금 거의 70% 가까이 돼 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서 누구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멈춰서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얘기하는 험불한 님불에 예. 님불하게 정말 너무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옵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나요? 네,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게 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죠. 참고로 2000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요. 1, 2월 달에 미국이 완전 고용에 도달이 됐거든요. 그때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다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금리 인상은 무슨 하면서 0%까지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변수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험불하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연준의 험불 앤 님불 전략에도 뭐 우리 2008년 겪었던 뭐 금융 시스템 붕괴 상황이나요, 뭐 피그스 사태 뭐 이런 것처럼 글로벌 전체가 요동치는 이런 경제 불균형도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능성이야 열어놔야겠죠.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니 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끝까지 버티는 거죠. 금리 인상 그만할 줄 알고 계속 버티는데 안 울고 있는 건데 연준은 금리 인상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죠. 양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에 찰 때까지 안 울고 계속 버텨요. 그랬더니 원래는 3번이면 흔들리는 건데 7번까지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괜찮아 8번 딱 이 순간에 팡 터지는 겁니다. 한 방에 이거 막 우는 거죠. 그럼 이제 막 눈물 콧물 다 쏟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자산 시장이 너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 연준이 당연히 그런 것들도 아마 염두에 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당연히 갖고 있겠죠. 네. 그 아까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신 연말이나 내년에 가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잦아들 것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유가가 요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 좀 어떤 경로를 밟게 될 것 같은지 네. 조심스러운 예측 좀 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부양책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긴축을 빠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작년에 결국에는 안이함이라는 게 되게 큰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 안이함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거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약하든 강하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아무리 약해도 막 날뛰게 놔두니까 이렇게 강해진 거잖아요. 걔는 이제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연준이 잡으려고 나선 거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얘기를 다르게 움직여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브레는 험불까지 이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결자 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함으로써 물가를 되게 크게 부풀려 놨었다면 이런 걸 좀 잡으려고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세에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둔화죠. 이런 쪽으로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자재 시장은 결국에는 공급자들이 주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수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수요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들이 공급을 갖다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른 원자재 가격은 성장을 둔화시키게 마련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결국엔 수요층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원자재 가격이 수요층을 약화시키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그런 산유국들 입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도 버티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이미 돌아섰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영원히 오를 거라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산유국들도 이런 때에는 공급을 늘리면서 자기의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찾아올 일은 아니지만 조금 긴 시기를 두고 보면은 원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쏠림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지금 WM 그룹에 계시잖아요. WM 이게 웰스 매니지먼트 네, 그렇습니다. 그룹이죠. 네. 지금 같은 국면에서 이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 이런 이 은행 일선 부서에서는 조금 어떤 상품이나 네. 뭐 투자법을 많이 추천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결국에는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건 자체가 매니지먼트잖아요.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웰스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는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포트폴리오로 투자가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격, 주식시장이나 위험한 자산에서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전자산, 뭐 금이나 이런 자산들은 오히려 뛰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혼합형이라든지 자산 배분형으로 쭉 나눠놓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냥 주식 채권 50-50 나눠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죠. 왜냐하면 하루가 지났는데 주식은 급등했는데 채권은 거의 안 올랐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50-50은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얘를 갖다 50대 50으로 맞추면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안전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럼 많이 오른 자산을 줄이면서 안전한 채권 자산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네. 저는 포트폴리오 자체도 험블 앤 님블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측한다기보다는 겸손하게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포트에다 쭉 깔아놓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느 한쪽의 시나리오가 가시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특정 시나리오 쪽에다 조금은 더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의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자산 관리다, 매니지먼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도 오건영 부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험블 앤 님블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연준이 지금 쓰는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좀 되새겨야 될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험블 앤 님블을 오늘 주제로 오늘 부장님 모시고 나눴던 얘기 많은 도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부장님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